오늘 전국적으로 낭보가 있었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모든 국민과 함께 박수를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최근 한 1, 2년간 이렇게 기뻤던 날이 없어요. 이런 노벨 문학상이 옛날 다른 어떤 상보다도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은 나중에 조금 더 이어서 하고요. 최근 KBS에서 파업 찬반 투표가 있었고요. 네. 1로조 2로조 불문하고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 결의했다는데 결과 보고해 주시죠. 예. 네. 투표율이 84%였는데 네. 최근에 근래에 조합에서 실시했던 어떠한 투표 설문조사보다도 투표율이 높았고 네. 찬성률은 92%. KBS 노조 같은 경우에도 일단 과반 이상이 당연히 투표했고 제적의 66%가 이제 쟁행에 찬성하는 걸로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수냐 진보냐 노조의 성격과 상관없이 요번은 진짜 박민 사장 현재의 체제 파업으로 나름대로 좀 평가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네요. 박민 사장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정권에서의 이런 언론 장악, KBS 장악에 대해서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이런 의지가 좀 표현됐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제일 좀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높은 투표율로서 사람들이 우리 구성원들이 행동에 나서면서 지난해부터 KBS를 지배해왔던 무력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떨쳐내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조금 더 나중에 이따가. 깊이 있는 얘기를 하고요. 자, 저희들이 대한뉴스의 스타일로 방송 뉴스 영상 정리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응급실 뺑뺑이의 현실을 언론에 알린 구급대원이 문제라는 걸까요? 보수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이거 본인 발언 맞나요? 맞습니다. 예, 그 가짜 진보라는 표현도 하셨나요? 네. 지금 탄핵 중이신데 유튜브 출연 등을 통해서 논쟁이 될 만한 얘기는 좀 삼가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예,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 이 피해자들에 대한 조선일보와 조선일보 계좌의 책임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민사적으로는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형사적으로는 사기 방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KOK의 피해자들이 디지털 조선일보와 조선일보를 상대로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KOK의 사건은 절대 울산지검에서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90만 그리고 피해액이 4조입니다. KOK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사기꾼들뿐만 아니라 조선일보와 KOK에 관해 커넥션도 밝혀주시길 강력히 바라는 바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방통위가 아니라 특별수사본부입니다. 지금 국민은 검찰수사관, 경찰수사관, 감사원, 또 국세청 조사요원을 통해서 방통위를 인식합니다. 완전히 특별수사본부입니다. 방통위에 와서 무슨 수사했습니까? 방통위에서 별도 수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한국인이 노벨상을 수상하는 건 노벨 평화상을 탄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고 노벨 문학상은 사상 처음입니다. 노벨위원회는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을 쓴 작가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53살인 한 씨는 지난 2016년 소설 채식주의자로
노벨문학상과 더불어 3대 문학상으로 꼽히는 인터내셔널 부커상을 한국 최초로 수상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제주 4.3 사건의 비극을 다룬 장편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로 프랑스 4대 문학상으로 꼽히는 메디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안녕이라 말했다 해도 모든 걸 버렸다 해도 위안받지 못한다 해도 당신은 지금 여기 이제는 살아야 할 시간 살아야 할 시간 십상시 같은 몇 사람 있어. 여사가 자기보다 어린 애들 갖고 쥐었다 폈다 하고 시키 먹지.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 그냥 얼굴 마담이야. 김영선 때문에 그 여사하고 싸워 붙었어요. 내가 가만 안 있겠다 하면서 내가 대통령 여사하고 가만 안 놔두겠다 했는데 내가 다 벌어버리겠다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네,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기뻤던 날이 없었습니다. 어제 이후에 저에게 기분이 좋고 했는데요. 우리나라 노벨상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기대했었지만 문학상 여러 가지 기대가 있었죠. 이제까지 고은 시인도 있고 황석영 소설가도 있고 했었는데 뭐 느낌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여성이다 보니 그런지 네네. 모르겠지만은 네. 또 여성 작가가 이렇게 수상을 해서 더 기쁘고요. 그렇죠. 네, 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정말 눈물이 날 만큼 좋았고요. 네. 근데 이제 굳이 말을 하자면은 제가 그 최근에 이 경기도 그 초중고 학교도서관에서 그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그 유해 청소년, 그러니까 유해 성교육 도서로 분류되어서 폐기되었다라는 보도가 예, 이게 KBS에서 보도가 됐었어요. 네네. 올해 5월에 보도가 됐거든요. 네네. 경기도에 2,528권의 그 책이 지금 부적절한 책이라고 하면서 폐기 처리됐는데 거기에 채식주의자가 있더라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됐나 봤더니 그냥 경기도 교육청에서 성 관련 도서를 폐기하는 것을 권고한다라는 공문을 보냈고 그래서 이게 무슨 기준이냐라고 했더니 그 학부모 단체, 보수 학부모 단체가 정해준 그 목록을 보니까 거기에 채식주의자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채식주의자뿐만 아니고 정재승 교수 있잖아요. 네. 과학자 정재승 네. 교수의 인간은 외모에 집착한다라는 책도 이것도 유해 청소년 도서로 이 채식주의자는 이게 동성애를 주장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말도 안 되잖아요. 이때 당시에도 부커상을 수상한 책이었어요. 그럼요. 네. 그런데 그런 책을 경기도 전체 도서관에서 폐기시켰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데 노벨상을 받았어요. 얼마나 쾌거입니까? 요때 또 중간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우리 박 위원장님 어떠세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왜요? 이거 스웨덴 할리먼을 검찰이 지금 압수수색을 해요. 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네. 작가에게 이 그렇죠. 노벨 문학상이라니. 그러니까 말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이거 지금. 네. 저는 뭐 당연히 너무나도 기쁜 일이고 네. 오늘 이제 후속 기사들 중에서 하나 또 이제 가슴에 꽂혔던 게 한강 작가께서 이제 기자회견을 안 하시겠다는 기사가 네.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네. 이유가
세계 곳곳에서 뭐 가자지구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아까도 뭐 서방 언론들이 네. 집단 학살이 없는 것처럼 얘기한다라는 뭐 그런 기사가 나왔지만은 네. 온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이 무슨 잔치냐 그렇게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해요. 그걸 보면서도 아 진짜 정말 멋진 분이시구나. 저는 사실 창피해서 보탤 말이 없고요. 저는 책을 읽어봐야겠구나 이제. 그렇죠.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우리나라 최초로 받은 작가의 책을 제가 아직 한 권도 못 읽어봤다는 게 되게 부끄러워서 당장 책 사다가 읽어야겠구나 이런 생각. 자, 그러면 말 나왔는데요. 한강 작가가 그 블랙리스트 작가로서 사실은 과거에 고초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고초를 좀 증언해 주실 분,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송경동 시인께서 전화로 연결이 됐습니다. 송경동 시인님 연결됐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강 작가님 노벨 문학상 수상 축하드립니다. 지금 한간에는 한강 소설가가 블랙리스트로 이렇게 사찰 검열 배제 등을 당했던 게 한 건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것은 2014년도 세종도서 문학부문에서 실행됐던 블랙리스트인데요. 네. 그 작품이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된 주요 작품인 소년이 온다. 창비에서 나온 그 책을 이제 블랙리스트 실행해서 최종 배제를 시키는데 그때 문학 부문에서는 9건을 실행 배제를 시키거든요. 블랙리스트가 9건이었다는 거죠. 그 사유를 보면 네. 그 당시 청와대 등에서 내려왔던 문학 분야 논란 가능 도서 현황이라고 해서 그 사유를 적어놨는데 이게 블랙리스트 실행 관련 문건이었거든요. 네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에 있으면서 조사했던 사건이기도 하고 수사 목록표에 들어있는 증거 자료예요. 그러니 너무 확실한 거죠. 근데 소년이 온다를 배제했던 사유는 뭐냐면 2014년 만해 문학상 수상작이나 저자는 한강이며 그리고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를 그려내고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사유가 적혀져 있어요. 이게 지금 많이 얘기가 되는 거고 이 당시에 지금 현재 문체부 차관으로 있는 용호성 씨가 청와대에서 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주요 실무자였던 문체비서관실 행정관이었어요. 네네. 이건 이제 한국출판문화진흥원에서 관리하는 사업이었는데 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1, 2차 심사를 거쳤다 해서 올리면 그게 문체부 통해서 청와대로 올라가면 청와대에서 국정원 등에 검증 요청해가지고 받으면 이걸 내려보내서 최종 배제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던 거고 이건 증거를 안 남기기 위해서 유선으로 전달들을 했다 이렇게까지 진술이 다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네. 사실 컸던 것은 국제 행사거든요. 네네. 그 당시에 국제 문학교류 행사에서 한강 작가가 총 3번에 걸쳐서 이 블랙리스트 실행을 받게 돼요. 그건 맨 처음은 2014년 영국 런던 도서전이거든요. 네. 중요한 거죠. 근데 문체부에서 그때 배제해라. 원래 다 얘기가 돼 있는데 초청까지 받았는데 네. 배제해라고 했던 것은 한강 작가와 황석영, 김영하 등이었고요. 두 번째는 2016년인데요. 프랑스 파리 도서전. 네. 이것은 당시 한 프랑스 수교 130주년 기념 교류 행사였던 거예요. 거기에 또 초청 대상으로 그쪽에서 요구를 했는데 프랑스 쪽에서 이때도 명단 중에 한강, 황석영, 김영하, 김혜란, 임철우 등을 배제시켜라. 이렇게 또 지시가 내려왔을 거예요. 또 한 건은 베를린 문학축제 거기에서 또
한강 작가에 대해서 배제 지시가 하달돼요. 블랙리스트로 명단을 위법적으로 수집 사찰해서 그 명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행사에서 한강 작가가 초대될 때마다 배제시켜라. 이걸 국가가 했던 거죠. 오히려 이 세계적인 작가를 국가가 지원해도 부족할 판에 이런 사회적 문제, 역사적 문제를 우리 사회의 아픔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는 까닭으로 국제 행사에서 초청이 됐는데도 배제시켜라고 했던 게 이 국가고요. 저는 더더욱 정말 참을 수 없는 건 그 당시 이 블랙리스트 사건 특별검사가 윤석열 씨였고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고, 근데 그 사람이 문체부 장관의 이명박 시절의 블랙리스트의 몸통이었던 유인촌 씨를 지금 데려다 문체부 장관에 앉혀놓고 더더욱 박근혜 시절 청와대에서 블랙리스트 실행의 주 담당자였던 용호성 씨를 지금 문체부 차관으로 임명한 거잖아요. 그래놓고 오늘 보니까 언론에 지금 한강 작가님이 노벨상 수상을 축하드린다. 대한민국 문학사상 위대한 업적이자 온 국민이 국가적 경제다. 그리고 지금 필요한 것은 본인들이 축전을 낼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고요. 유인촌 씨와 용호성 씨는 성찰하고 사퇴해야 한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 즉각 사퇴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걸 실행했던 주모자들이 대한민국 문화예술 체육부 장관과 제1차관으로 있다는 건 이건 정말 부끄럽고 있을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우스꽝스러운 일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얘기를 쭉 이어서 해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뭐 그분들이 성찰할 것 같지 않은데 제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속이 터지거든요.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화제가 되었을 때 빨리 국회에서 블랙리스트 방지법을 이참에 빨리 발의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은 유인촌 장관은 지금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성찰을 하겠어요. 인정하지 않는데. 블랙리스트는 정말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고 우리 문화를 말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되지 않도록 이번 참에 한강 작가의 이 노벨상을 기념해서라도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저는 이걸 화제에 올려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강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소설을 쓸 때 야, 이런 당시에 암울한 보수 정권 시기였으니까 이런 시기에 내 책을 읽어줄 독자가 과연 있을까? 어떤 평가를 받을까? 이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썼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박수 쳐줘야 될 것은 그런 억압 속에서도 창작의 의지를 꺾지 않았다는 것.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입틀막,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경원들이 입틀막 한 사건 다 기억할 텐데요. 요즘엔 소방관들도 입틀막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데요. 박성현 위원장님, 좀 취재가 됐습니까? 이 정권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인 게 어쨌든 그 입틀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 자체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막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막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후진적인 생각이고 행동이다. 문제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문제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를 하는 것 자체를 막아서는 것이 좀 정말 후진적이고 군사 정권과 같은 그런 생각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강 작가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소방관들을 입틀막하고 있다는 거 정말 군사 정권 시대에나 있었음직한 과거의 일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재미난 뉴스가 올라왔어요. 조선일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제는 다단계 사기 공범으로 몰렸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이제 우리 이제 언론사 중에서 특히 신문사들이 이런 행태를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뭐냐면은 네. 어떤 상을 줘요. 품질 만족 대상, 무슨 네, 상 네. 이런 예. 걸 주는데 그거를 정말 거기가 잘해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대부분의 업체에다가 상을 주겠다고 미리 막 연락을 해요. 그런 다음에 니네 내 상 받을래? 상 받을래? 상 받을 거면 돈 내놔. 그래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돈을 받고 싶으면은 상을 받고 싶으면 돈을 내요. 그러면은 상을 줘요. 그런 다음에 상을 받을 때 그거를 내가 기사를 써줄 거야. 그러니까 또 돈을 줘. 그래서 또 기사용 광고를 또 이제 내게 합니다. 근데 이런 행태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상을 많이 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도 너무 많이 만들어요. 예를 들면 떡볶이를 만드는데 그냥 떡볶이 하나만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밖에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매운 떡볶이, 궁중 떡볶이, 뭐 덜 매운 떡볶이 분야도 되게 많이 만들어요. 이렇게 여태까지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디지털 조선일보가 이 KOK 다단계 하는 이 업체에 광고를 해줬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너무 많은 분야에 광고를 해줬는데 하필이면은 그러니까 사기 업체에다가 상을 줬던 것이죠. 이 KOK 다단계 피해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이거 조선일보 때문에 이런 피해를 봤어요. 네, 피해액이 상당해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는 4조? 네. 국내에서 90만 명, 해외에서 180만 명, 피해액 4조 원에 추산되는 대규모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들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애초에 피해가 막 굉장히 커지고 있었는데 이 내용이 KBS의 그 시사멘터리 추적에서 한번 조졌다고 네. 추적해서. 지적을 했어요. 네. 대응 자산 없는 암호화폐 발행은 사기라고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이거 정말 문제네라고 딱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조선일보에서 소비자 선정 품질 만족 대상을 받고요. 그리고 이 조선일보 지면에 이 수상자들에 대한 기사용 광고가 실립니다. 처음에는 KBS 때문에 KBS 보도를 보고 막 광분했다가 아니네.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 믿을만하네.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소비자 만족 대상, 아니 소비자 선정 품질 만족 대상 이런 걸 받았고 기사용 광고를 보면요. 사람들이 이게 기사인지 광고인지 아직도 모르세요. 그리고 그게 열동률이 되게 높아요. 이렇게 신문 보다 보면 뭔가 이렇게 딱 제목이 잡혀서 대상을 줬네. 그러면 어떤 업체들인가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서 일반 광고는 이게 광고련이 해서 약간 경계하고 보는데 기사형 광고는 이게 기사 같으니까 그렇죠. 경계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이 아직도 우리가 보기에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잘 안 돼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사건이 지금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울산지검에서 2년째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게 조선일보도 수사를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신들의 그 잘못된 광고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거거든요. 다른 사건도요. 이렇게 언론사의 잘못된 보도, 광고를 내서 피해를 입으면은 이걸 배상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고소를 했으면은 이것이 이제 법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멈춰 있다라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되는 거죠. 네네. 거기에서 언론기관도 예외일 수 없고 국세청이나 공정거래 이런 모든 행위에서도 똑같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또 그 다음 이슈인데요. 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틀인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거의 뭐 지금 탄핵을 당했는데요. 이틀 일하고 2,700만 원 받았다.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부러워요. 부러워요. 우리는 뭐 한 달 일해도 270만 원 벌기가 힘든데 자 그런데 말이죠. 옛날에 우리 문호동 무임금이다 해갖고 난리법석을 치고 노동자들이 지금 파업하면 임금 못 받죠? 못 받죠. 뭔가 좀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수당 이런 류만 안 주고 기본급은 거의 다 준다는 건데 장관급이니까 기본급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일도 안 하면서 계속 이렇게 월급 받고 또 이번에도 나와갖고 이제 안 나오려고 하다가 국회에서 동행명령장 발부하겠다니까 나왔는데 또 나와서 한 이 거짓말이 MBC 파업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했더니 또 아직도 답을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 자기는 2012년 당시에 뭐 사규를 어겨서 징계했을 뿐이다.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대법에서 확정됐으니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건 또 이제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다. 이런 네, 또 지금 태도는 바뀐 게 담당 PD가 빨리 돌려야 된다고 우리 할 얘기 많다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제 가자지구 집단 확산을 외면하는 서방 언론 얘기들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사실 우리나라가 에드워드 사이드의 무슨 오리엔탈리즘처럼 늘 서방 중심적 시각을 갖고 있고 해외의 언론, 특히 미국의 언론이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받아쓰기 하고 있는데 약간 좀 성찰하는 의미에서 KBS, MBC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는 두바이에 네. 특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가자지구 쪽에 이제 레바논 이쪽에 가서 현장 취재를 하기도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피상적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전쟁 상황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은 전쟁이 왜 참혹하냐라고 하면은 전쟁의 피해자들은 일반 민간인들이고 그렇죠. 그분들이 희생이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고 있고 뭐 전황 그래서 이제 권력끼리의 다툼, 권력 기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전쟁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만 보도가 되지 그 결정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죠.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좀 고쳐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호찬 위원장님. 그러니까 레바논이나 이런 데는 취재 자체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취재를 가는 기자들의 그 위치가 보통은 미군 부대라든지 그렇죠. 예, 예. 아니면 이스라엘 쪽이라든지 공격하는 쪽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는 안전할 거잖아요. 그렇게 가다 보면 기사가 이제 먼저 거기에 이야기부터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간 기자도 이제 여기 이스라엘도 뭐 공격 받으니까 이제 거기도 피해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보여주면서 하지만 이거보다 더 심한 건 뭐 레바논이다 어디다 얘기는 하지만 이제 실상 보여주는 위치 자체가 이쪽이다 보니 그런 이제 문제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항상 우리 MBC, KBS 보도를 볼 때마다 계속 이스라엘 피해 중심으로 그림이 나와요. 네. 일단은 그게 아쉽고, 근데 지금 이제 외신 보도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보도들이 있었는데 지난 5일에 알자지라에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충격적으로 BBC와 CNN 기자 10명을 인터뷰한 내용을 방송했는데요. 우리는 이제 CNN은 저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BBC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근데 일단 CNN 얘기를 해드리면은요, CNN에서 CNN 직원들의 사전 경고를 무시한 채 이스라엘의 거짓 주장을 그냥 방송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장이 하마스가 아기들을 참수했다. 또는 이스라엘이 폭격한 가자지구 어린이 병원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숨기는 공간을 뒀다라는 주장. 또는 알시파 병원에 하마스 본부와 벙커가 있다는 주장. 하마스가 조직적 성폭력을 벌였다는 주장 등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는 그런 보도들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가짜 뉴스에 가깝잖아요. 근데 이런 방송을 했고 그러니까 익명으로 기자들이 고백을 하는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BBC에서는 이 정도의 얘기는 아니지만은 우리 BBC가 인터뷰의 선정에서 이준작대를 갖고 있다. 네. 이스라엘 사람을 할 때에는 굉장히 편안하게 인터뷰를 할 수 있는데 팔레스타인을 인터뷰할 때는 너무 까다롭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서구 중심주의적 시선을 언론이 확대 재생산하지 않도록 네. 최소한 전쟁에서는 네. 사람의 생명을 중심으로 보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이슈 투데이 주제 영상 한번 보시죠. KBS의 양대 노동조합이 조합원 대상 찬반 투표로 쟁의 행위를 가결했습니다. 다수 노조인 언론노조 KBS 본부는 93%, KBS 노동조합은 89%의 찬성률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또다시 땡년 뉴스와 친일 방송 보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모두 친용산계 인사로 분류돼 누가 사장이 돼도 최악이라는 탄식이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밥상이라 치면 차린 게 없는 수준을 넘어 독을 탄 것이란 반응도 나왔습니다. 용산의 품에 헌납하려는 자들에게 맞서서 강구한 투쟁으로 KBS 장악을 막아내고 KBS를 다시 국민 여러분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장님은 거리에서 더 멋져 보이는 것 그러네요. 같아요.
그런가요? 네, 아주 더 다이나믹하고 한데 오늘은 편안하게 저런 얘기를 해주시죠. 아까 모두에 우리가 얘기했어요. 네. 양대 노조에서 압도적인 파업 찬성 결과가 네. 나왔다. 찬성률이 뭐 93%, 89%에 달하는데요. 자,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땡윤 방송이라고 늘 KBS를 부정적으로 얘기해 왔는데, KBS 사람들이 좀 이제 움직이네. 그런데 땡윤 방송은 계속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요즘 KBS 분위기, 땡윤 방송 막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뭐 사장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고요. 네. 용산이 언론 장악을 포기를 해야 되는 건데 네. 답답한 게 이번에 어쨌든 저희들이 다시 사장 선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사장에 지원하는 지원자가 하나같이 부적격인데 박민 사장을 포함을 해서 3명이 이제 지원을 한 건데 박민 사장은 연임을 도전을 했고 네. 박장범 앵커 박장범 앵커 그리고 김성진 방송주간 이 세 분이 지원을 하셨는데 이 3명이 모두 다 땡윤 뉴스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뭐 네. 다들 아시다시피 뭐 박장범 앵커는 조그만한 파우치로 KBS를 전 국민의 조롱거리로 만들었었고 네. 김성진 방송주간 같은 경우에는 뉴스 프로그램의 책임자여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김건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런 뉴스를 만들고 있는 전쟁 뉴스 중심의 KBS 뉴스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정권 찬양 방송, 홍보 방송, 땡윤 방송을 만든 직접적인 책임자죠. 뭐 박민 사장이야 말할 것 없고 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시 또 사장을 하겠다고 본인이 KBS 사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구성원들이 이제 더 이상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이제 드러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면 판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연임 반대로만 가면 연임 안 하고 우리 다른 사람 밀 거야라고 해서 다른 카드를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이제 기자협회도 그랬지만은 이 사회가 공모를 다시 해라. 이 네네. 지원자들이 다 부적격자들이기 때문에 네네. 사장 선임을 공고를 다시 해라. 특히 이번에 이 사회에서 지난 2018년 이후에 도입했던 시민 참여 평가단 제도를 없애버렸어요. 자, KBS 사장 선출 과정에서의 국민 평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KBS가 먼저 했고 MBC도 그걸 따라서 하지 않았습니까? MBC도 KBS가 먼저 모범을 보여서 했고 MBC도 도입을 해서 이제 KBS는 이제 점수화를 해서 반영을 하고 저희는 지난 사장 뽑을 때 3배수에서 2배수로 줄일 때 시민평가단 앞에서 PT하고 거기서 투표해서 이제 결정을 했었죠. 이쯤 되면 시청자 단체에서 왜 우리에게 부여된 공영방송, 특히 KBS의 사장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왜 박탈했느냐라고 이의제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이의제기는 뭐 시민단체에서도 계속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이 사회가 요지부동인 거죠. 그 권한이라는 것 자체를 시민들에게 공영방송사장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을 시민들에게 주지 않고 돌려주지 않고 자기네들이 독점하겠다라는 건데 그 독점을 해서 누리는 효과라는 건 결국 누군가가 낙점한 사람 그 사람을 사장으로 뽑겠다는 것 이상이지 않습니다. KBS가 낙하산 사장이 되고 거수기 이사회가 되면 될수록 신뢰도가 떨어져서 국민들은 외면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그 피해를 정말 온몸으로 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세월호 때 얼마나 그 공영방송이 정권이 장악되었을 때 어떤 피해를 국민이 그렇죠. 받는지는 세월호 때 가장 많이 알게 되었고요. 최근에도 저는 저번에 이제 그 7월에 굉장히 큰 홍수가 났었는데요. 그래서 모든 방송사가 첫 보도로 그 저녁 종합뉴스 첫 보도로 전부 폭우를 방송했는데 KBS만 그 체코 우선 협상인가 뭐 원전 있잖아요. 원전 네네. 그거를 첫 보도를 했어요. 그 정말 종편도 그렇게 안 했어요. 전체가 다 그러지 않았는데 KBS만 그랬거든요. 그러더니 KBS는 지금 혼자서 그 원전 르네상스 성공 조건은 이런 특집 방송을 1시간 넘는 걸 하고 있더라고요. 완전히 정부의 그 뭐라 그럴까 나팔수가 홍보 돼버리는. 역할만 지금 자처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피해를 누가 입습니까? 우리 국민이 다 입는 거예요. 결국은 큰일입니다. KBS의 사장실과 보도본부장실 등의 촉수가 국민들이 필요로 하고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는 혹시 용산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는데요. 자칫하면 일반 국민들은 박민 연임 안 하고 다른 사람 뽑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박민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사장 지원자 네. 자체들이 현재 KBS의 모습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박민의 아바타다. 박민의 아바타가 아니라 뭐 용산의 아바타. 용산의 아바타다. 그래서 누가 낙하산을 어떤 낙하산 줄을 잡았는지가 관심이 아주 관심인 코미디 거지. 같은 상황이고 그 한 명 경력이 없는 사람마저도 충암고 출신. 충암고. 그래서 예사롭지 않다. 정말 무섭다. 대박이다. 여기 염려파네요, 우리 용산이. 너무 진짜 보면 답답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KBS 내부에서 단결하고 방송노조 연대를 해야 되고 또 시민사회도 때로는 네. KBS를 비판하고 시청률 거부 운동도 하지만 KBS를 지키기 위해서 촛불이 연대해서 KBS를 애워싼 적도 있지 않습니까? 있었죠. 뭐 예전에 뭐 MBC하고 같이 공동 파업할 때는 뭐 네. 돌마고라든지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시민사회들이 KBS와 MBC 공영방송을 많이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도 10월 18일 날 네. 다음 주 금요일 오후 6시 반에 네. 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힘내라 공영방송 구하자 KBS라는 시민문화제가 열립니다. 저희가 투쟁을 하고 쟁의 활동을 하자라고 했을 때 저희 내부 구성원들이 좀 우려를 했던 게 공영방송의 투쟁은 항상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지금 망가져버린 KBS 모습에 우리가 투쟁한다라고 했을 때 시민사회분들이 얼마만큼 호응을 해주실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시민문화제도 시민사회단체에서 준비를 해주신 거고 그 자리에 저희들도 참석을 할 거고 또 MC모도 이게 특별생방송 중계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구성원들이 걱정하고 있지만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시민들께서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KBS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다시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내기 위해서 투쟁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면 저희들도 한층 더 힘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KBS의 구성원들이 땡윤 방송에서 머물지 않고 제대로 국민을 위한 방송을 하겠다라는 다짐이 있고 네. 또 시민사회도 그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함께 얘기가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외부에서는 내부에서도 이렇게 아직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또 내부에서는 외부에서 아직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10월 18일 저녁 6시 반. 그래서 광화문이에요? 네. KBS가 아니고? 네. 그래서 어쨌든 시민분들께서 좀 더 쉽게 모이실 수 있는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상당히 좋고요. 광화문에서 촛불이 생겼던 것처럼 광화문에서 다시 KBS를 네. 지키겠다는 시민운동이 함께 불타 올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점에서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KBS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시민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내부 투쟁 확실하게 하고 사장 막아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원경 우리 소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80년대의 경험을. 왜 80년대? 80년대까지. 바로 직전 그 돌마고, 제 돌마고 때 제일 열심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하는데 항상 그래도 다시 한번 공영방송을 살려보자. 늘 그렇죠. 뭐 실망하지 말자. 실망해도 실망하면 내 손해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믿고 서로 무기력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그렇죠. 힘을 내봅시다. 네. 아자! 아자! 화이팅! 오늘 힘내자. 그리고 함께 공영방송을 지키자. KBS, MBC 함께 지키자. 이것이 나름대로 구호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시민사회가 중심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 여부를 묻는 온라인 국민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틀 만에 투표자 수가 10,000명을 넘었다고 하고요. 곳곳의 거리와 학교, 공장, 마을회관 등에서 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니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건 온라인 국민투표고요. 또다시 10월 16일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데요. 각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 제대로 판단하시고 사전투표, 본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 시민들은 특별히 이번에 교육감 선거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외면하면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교육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